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윤근입니다. 오늘은 직사각형 당근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로는 먼저 직사각형 당근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설계법을 통해서 직접 직사각형 당근보의 예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풀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을 적용하여 예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예제풀이를 끝난 후에는 직사각형 당근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찰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직사각형 당근보의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철근 콘크리트 힘 설계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보의 힘 설계 개념은 강도 한계 상태 설계에 준해서 이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파이 mn,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설계 힘 모멘트 강도죠. 파이 mn이 mu가 보면 최대 힘 모멘트, 부재의 어느 곳에서, 중앙부든 단부든 어느 곳에서 작용하는 최대 힘 모멘트가 설계 힘 모멘트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 힘 모멘트 강도가 mu, 최대 힘 모멘트보다 크게 설계하는 게 일단은 강도 한계 상태 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을 간혹 설계 힘 강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라는 것을 빼고 설계 힘 강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한 보의 설계는 연성 설계를 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성 설계를 해서 넉틸러티를 형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플silon t가 뭐죠?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병률이라고 했죠. 이플silon t가 일정한 한도의 변형률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기준에서는 0.004 이상 또는 이플silon y는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2배 이상이 되게끔 설계를 하도록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파이 mn을 구하려면 앞에 파이가 강도 감소 계수라고 했죠. 그 강도 감소 계수가 어떻게 보면 변형량에 따라서 최외단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의 크기에 따라서 강도 감소 계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 노란색 구간이 여기가 보면 최소 허용 변형률이죠. 그 앞쪽이. 그러니까 최소 허용 변형률 이플silon t가 0.004 또는 이플silon y의 2배 이상이 돼야지 이걸 이제 보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연성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플silon t가 인장 지배 단면이 되려면 여기 보면 또 한계가 있죠. 인장 지배 단면이 0.005 이상 또는 2.5 이플silon y,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2.5배 이상이 되면 그때는 인장 지배 단면이라고 해서 그 값을 강도 감소 계수의 값을 0.85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변화 구간에 속하는 변형률을 이플silon t가 보일 경우에는 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요 수식에 따라서 변화 구간을 거쳐서
강도 감소 계수 파이가 0.85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거는 입실론 t는 보면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율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직사각형 당근보의 변형률 및 응력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압축 응력 블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처음에 응력 블록으로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구조 기준에 들어온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먼저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보면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변형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림이 응력 및 내부 우력을 나타내는, 그렇죠? 선도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단면을 입체적으로 그린 게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폭이 B고 유효 깊이가 D일 때 변형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변형률은 이 단면에 어떻게 보면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형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걸 옆에서 쳐다보면 단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처음 단면이. 단면이 보는데 그거는 압축 연단부터 어디까지 그리죠? 입실론 S. 그러니까 인장철근의 도심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도심까지. 입실론 S로 해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압축 연단의 콘크리트가 입실론 CU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이건 얼마죠?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40MPa 이하일 경우에는 0.0033이라고 그랬죠. 33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형 직선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연단에서 C라고 했죠. 스몰 C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압축 응력 블록은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응력 블록은 그 균등한 능력 에타 0.85 FCK라는 균등한 등분포의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의 범위가 어디 작용하냐면 응력 블록이 C보다는 조금 짧은 깊이 A와 그 보폭 B라는 면적에, 그러니까 A와 B라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등분포 응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력은 아시겠지만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응력의 어떤 면적을 곱하면 전체 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힘, 그 면적이 결국 그림 A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여기 보면 A라는 응력 블록의 깊이 A가 요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요거는 A는 당연히 베타 1C라고 했죠. 베타 1C이고, 참고로 베타 1은 0.8이라고 했죠. 물론 40MPa 이하일 때 콘크리트 강도가 베타 1C라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보폭이죠. 보폭이 이렇게 균등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응력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에타 0.85 FCK에다가 응력에다가 면적 A와 B에 대한 면적을 곱하면 전체 힘이 되죠. 전체의 힘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0.85 FCK, 왜냐면 여기 보통 에타는 1이니까요. 에타 1이니까 빼고
FCK에다가 A 압축 응력 블록 깊이 그다음 보폭을 곱하면 전체 합력인 C가 됩니다. 그죠? 힘이 되는 거죠. 컴프레션이 이렇게 되는 걸로 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장 측의 철근양 인장 철근양 AS라고 했죠. AS에는 일단은 항복을 한다고 보통 가정을 한다고 했죠. FI라고 가정을 하면 그 AS에 FI를 곱하면 그러니까 그 FY라는 게 또 응력이죠. 응력에다가 철근양인 면적을 곱하면 또 힘이 되죠. 텐션 포스가 되죠. T가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와 T는 우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죠. 우력이라고 하면 그 힘의 평행한데 힘의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같고 이걸 우력의 관계라고 했고 이 우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C와 T, 컴프레션과 텐션의 간 거리가 그러면 우력에 대한 우력 모멘트에 대한 팔 길이라고 하는데 그 팔 길이를 곱하면 이 둘 중에 심 하나에다가 우력 모멘트 팔 길이를 곱하면 이게 우력 모멘트라고가 돼서 그 우력 모멘트가 결국은 공칭 힘 모멘트 강도가 된다 그랬죠. MN, 그러니까 내부 저항 모멘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살펴봤던 게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입니다. 그거는 또 변형률은 똑같죠. 직사각형 응력 블록하고 변형률은 똑같은데 블록이 압축 응력 블록이 좀 달라지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위에서는 압축 응력 블록의 깊이가 A였죠. A였는데 여기서는 C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중립축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중립축부터 원점을 기준으로 포물선 형상을 띠고 있다가 그 이후에 직선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최고 큰 응력이 0.85 FCK라고 했고 그 최고 연단부터 어떻게 보면 합력 이 포물선 직선 응력의 합력인 C 값까지의 거리가 베타 C라고 했습니다. 베타 C. 베타 C인데 여기서 베타는 얼마라 그랬죠? 콘크리트 설계 콘크리트 강도가 40MPa 이하일 경우는 여기서는 베타는 0.4라고 했죠. 0.4.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력 블록의 합력인 C 값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 이 안에서의 또 평균값, 평균 압축 응력 블록을 응력을 구해놨죠. 이게 바로 알파 0.85 FCK.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알파는 결국 0.8이 되고 베타가 0.4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의 베타와는 0.8이 되고요. 그렇죠? 이런 숫자들은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C와 T는 우력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력 모멘트의 8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D-베타 C가 되는 거죠. 베타 C가 압축연단에서 압축력까지 거리니까 여기는 D에서 이거 빼면 되죠. 베타 C를. 그래서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희는 배웠고요. 그림에서도 한번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평균 응력은 알파 0.85 FCK. 여기서 알파는 0.8이죠. 보통. 이 응력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응력이 이제 면적을 곱해야지 힘이 되니까요. 힘이 결국은 요 폭 B와 그 다음에 요 C의 에어리어에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칭 힘모멘트 강도 MN을 배웠습니다. MN을 배웠고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인 경우에는 C와 그러니까 응력이 면적을 곱해서 어떻게 보면 힘이 된 거죠. 힘이 이게 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력이 된 C와 T가 형성이 되고 이 C와 T는
평형 조건식,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같은 값이 되죠. T1 이꼴 C가 되고요. 이렇게 C고 이 T는 여기서 철근이 인장 철근이 항복했다고 일단 가정을 하면 FI라는 응력에다가 철근의 단면적을 곱한 ASFI가 되고요. 그리고 C는 설명 봤듯이 베타 0.85 FCK 곱하기 여기 B에다가 보폭 B를 A에다가 보폭 B를 곱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M에는 공칭 휠 모멘트 강도 M에는 두 우력 중에 하나. 근데 저희가 이제 T 값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C를 기준으로 C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인 T의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T 곱하기 우력 모멘트의 팔거리 E-2A를 곱하면 이게 이제 공칭 휠 모멘트 강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 AS 곱하기 FI 곱하기 B-2분의 A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평형 방정식, 평형 조건식을 통해서 압축력과 인장력은 같다고 놓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장력은 ASF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값, 압축력, 컴프레션 포스는 알파 0.85 FCK에 여기서는 E 곱하기 C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옆에서는 A 곱하기 B가 되지만 여기서는 A 대신에 C가 들어와서 E 곱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칭 휙 모멘트 강도 M에는 T가 간편하니까요. ASFI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우력 모멘트의 팔거리 E-베타 C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여기서는 에타는 1이고요. 일반적으로 1이고 A는 베타 1 곱하기 C고요. 거기서 말하는 베타 1은 0.8이고요. 여기서는 포물선 직선 형상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가 이때 0.8이고 베타는 0.4죠. 그렇죠? 이것들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것을 이제 근거로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직사각형 당근보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는데 한번 풀어보게 되면 앞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당근보죠. 직사각형 형태의 당근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폭 B 보이시죠? 보폭 B는 400mm, 그다음 깊이 H, 전체 깊이 H는 600mm. 그다음에 이제 보의 유효 깊이 D죠. 여기 D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압축 연단에서 인장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 D가 520mm고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최외단 인장 철근의 유효 깊이 DT라고 했죠. DT 최외단이요. DT는 540mm를 가졌다고 하면 이런 가진 직사각형 당근보가 인장 철근량을 여기 보면 7개의 D19mm 철근을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D19mm. 이 19mm 철근은 항복 강도가 FI가 500메가파스칼이라고 했고요. SD 500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철근량이 19mm 철근량은 287mm 제곱이죠. 하나의 단면적이 D19mm는 297mm 제곱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7을 하면 아마도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철근량이 2009mm 제곱이 나오죠.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설계 힘 모멘트 강도 IMN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IMN을 계산해 보는데
이때 또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FCK는 30메가파스칼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근의 탄성 계수. 근데 탄성 계수는 얼마라 그랬죠? 뭐 여기서는 주어졌지만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ES는 20만 메가파스칼입니다. 그렇죠? 메가파스칼은 일단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위들은 뉴턴과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단면을 전 수직을 넣어놨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전체 보액 춤은 6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DT라고 그랬죠. 540. 그 다음에 D가 520. 보폭은 400. 철근량은 이렇게 되고요. 2009mm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저희가 풀이를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변형률과 그 다음에 응력 및 내부 우력에 대한 응력 선도나 변형률 선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게 대충 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변형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과 응력 선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변형률을 이렇게 보면 변형률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작성이 되는데 변형률은 어디까지가 표기되죠? 여기 보면 도심까지 인장철근의 도심까지 변형률인 입실론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외단 철근, 최외단의 순인장 변형률을 체크하는 입실론 T까지가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기된다는 거. 이 밑에는요. 밑에는 표기를 안 하죠. 왜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피복 두께라고 해서 피복 두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내력에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피복 두께는 구조적 내력에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피복 두께는 역할을 하는 게 내구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내화성 확보, 그 다음에 철근과의 부착 응력 확보 이런 거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의 콘크리트는 인장 부분의 콘크리트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변형률에서 이제 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30메가파스칼이라고 지금 설계상 예제상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40메가파스칼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수들을 아냐면 입실론 CU 값을 압니다. 0.0033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위에 압축 연단의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극한 변형률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를 압니다. 요 숫자를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변형 후에는 이런 식의 선형 변형을 한다는 정도를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D값은 알잖아요. 요 D값 540이라는 요 숫자는 알기 때문에 요 숫자 여기까지는 알기 때문에 어떤 게 미지수냐면 결국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인 C, 스몰 c 요게 미지수로 남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해야지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응력 및 내부 우력을 나타내는 응력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력 선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요번에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면 어떻게 되죠? 응력은 에타 0.85 FCK. 그래서 에타는 1이죠. 그 다음에 0.85 곱하기 콘크리트 강도는 30이니까 30. 그렇게 되면 25.5 메가파스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압축력 블록 깊이를 A라고 했죠. A는 베타 1C라는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근데 베타 1도 0.8이죠. 0.8이니까 결국 A는 0.8C, 스몰 c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 이제 C는 계속 미지수는 남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전체 내부 우력 중에 하나인 압축력, 컴프레션 C는 전체 응력의 크기는
합력의 컴프레션 심의 크기는 우력의 크기는 결국 응력이라는 에타 0.85 FCK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면적은 A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폭인 B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요 위에서 구한 0.85 FCK까지는 25.5죠. 거기다가 A를 곱하는데 A는 여기 C가 미지수니까 0.8C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보폭은 B가 되죠. 그렇죠? 400mm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좀 환산을 하면 지금 이게 뉴턴 단위니까 킬로뉴턴 단위로 환산을 하게 돼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8.16C 킬로뉴턴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인장력은 어디서 표기된다고 그랬죠? 입실론 S가 형성이 되는 인장철근 AS의 도심의 위치에서 표기가 됩니다. T를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장철근의 응력을 FI에 도달했다고 항복했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T는 ASFI가 됩니다. 그래서 AS는 아까 주어졌죠. 2009 곱하기 FI인데 철근의 항복 강도가 SD 500을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500. 그리고 킬로뉴턴으로 환산을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004.5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변형률 선도와 응력 선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것을 내가 찾아야 해야 되는 미지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에 선도 두 개를 그려보니 미지수가 결국은 C, 스몰 c, 압축형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이 C 값만 구하면 이런 것 이제 변형률과 응력 선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면 보면 C와 T는 같으니까 이거의 우력 모멘트를 곱하면 공칭 휘 모멘트 강도가 되고 거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파이 MN이 돼서 이게 설계 휘 모멘트 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면 일단은 두 개를 그려보면 그래서 그리면서 하나하나의 숫자를 찾다 보면 풀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FCK는 0.0033 베타는 1이고 여기서의 베타는 0.8이죠. 베타와는 0.8이라는 거. 베타와 8. 베타가 8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리고 참고로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입실론 Y라는 것은 항복 면역률은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FY를 산성계수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보면 철근의 항복 강도 500 그리고 철근의 탄성계수 20만 그죠? 메가파스칼로 나누면 결국은 참고로 0.0025가 이 철근의 항복 변형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고요. 일단 결국은 위에서 보면 C 값을 구해야지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C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영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C, 그렇죠? 이 C를 구해야 되는데 이 C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은 압축력, 컴프레션 포스와 텐션 포스가 같다고 놓으면 등어를 놓게 되면 풀리겠죠. 그죠?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면 FS가 철근의 인장 응력이 FI에 항복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평형 조건식에 따라 C와 T를 같다고 놓으면 C는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C는 아까 구했죠? 보면 에타 0.85 FCK의 A, B를 곱한 거. 그렇죠? 이게 응력이고 AB가 면적이고 그러니까 심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랑 같다? T랑 같다. T는 뭐냐? 여기도 철근이 받고 있는 텐션, 심인데 이것도 응력, FI에다가 철근의 면적, AS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이게 A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우측으로 다 넘기면 이런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A는 뭐죠? 여기서 A는 압축 응력의 응력 블록의 깊이죠. 깊이인데 C보다는 좀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A는 베타1 C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A를 구하면 C가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베타1은
0.8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A를 구하면 ASFI는 2009 곱하기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타는 1이니까 1, 0.85 FCK는 30이죠. 거기다 B는 보폭이니까 여기 400을 하면 결국 응력 블록의 깊이인 A는 98.5mm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 그림에서 A가 98.5m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여기 C 우리가 미지수라고 한 C는 구해줄 수 있죠. 베타 1분의 A니까 0.85분의 98.5니까 123.1mm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 값은 A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서 공칭 휘 모멘트 강도 M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Mn은 우력 길이 E와 T가 우력 관계가 있는데 한 우력에다가 팔 길이 우력과 우력 사이의 거리를 곱하면 되죠.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그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그 압축 연단에서 철근까지의 거리가 D니까 여기까지가 D죠. D니까 D에서 요 블록 깊이의 반을 빼면 되죠. 그래서 D 빼기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한 우력에다가 이걸 곱하면 공칭 Mn 공칭 휘 모멘트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Mn은 여기는 T가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우력 중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T값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T 곱하기 이 거리 D-2A를 곱하면 이건 결국 ASFI의 D-2A를 곱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넣어보면 철근양 2009mm 제곱 거기다가 응력 500 메가파스칼 거기다가 D는 520 D값은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인장철근의 도심까지 연단해서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고 이거를 여기까지 계산은 뉴턴하고 밀리미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킬로뉴턴 퍼 미터 단위로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공칭 휘 모멘트 강도가 472.9 킬로뉴턴 미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472.9 킬로뉴턴 미터라는 공칭 휘 모멘트 강도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파이라는 걸 곱하면 설계 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를 구해야 됩니다. 다음은 파이를 구하는데 파이를 구하려면 여기 강도 감소해서 파이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20론 T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보면 여기 보면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는 요거죠. 최외단의 여기 입실론 T 요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미지수 앞에서 구할 때 몰랐던 미지수 C를 알았잖아요. 123.1mm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입실론 CU는 0.0033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D 값도 알죠. DT 값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렇죠? 540. 그리고 C 값도 알죠. C 값도 알고 그러면 여기서 DT에서 C 값을 빼면 밑에 부분 중립축에서 입실론 T까지의 거리도 DT-C니까 416.9mm라는 값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닮은 꼴이죠. 그래서 닮은 꼴의 비례를 통해서 우리는 입실론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식에서 입실론 CU 대 입실론 T는 그러니까 입실론 CU 대 입실론 T는 뭐죠? 요거 C 대 그렇죠? 요거 C 대 요 밑에 거 DT-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그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비례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미지수는 입실론 t는 여기 그 위에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어보죠. 입실론 CU는 0.0033, 입실론 t는 미지수로 놓고 c는 뭐였죠? 123.1, 그 다음에 dt-c는 416.9, 416을 놓으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놓게 되면 입실론 t는 0.0112라는 변형률 값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입실론 t를 알게 됐고, 이 입실론 t는 앞에서 우리가 그 항복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항복했다고 아까 인장철근이 항복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봤죠? 그죠? 여기 나오네요. 항복했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그 가정값이 맞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t는 입실론 y 스퀘어 법칙에 의해서 0.0025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장철근의 항복의 가정이 만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한 입실론 t가 또 인장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장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이 얼마라 그랬죠? 여기 0.004 이상 또는 입실론 y의 2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SD500을 사용했기 때문에 2배의 입실론 y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0.005가 될 겁니다. 요거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쉼제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보호부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허용 변형률을 만족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이 파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인장 지배 단면인지를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장 지배 단면인 조건이 뭐죠? 여기 입실론 t가 최외단의 순인장 변형률이 0.005 이상이거나 또는 2.5 입실론 y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값으로. 근데 지금 SD500을 썼으니까 아마 2.5 입실론 y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계산해 보면 0.00625에 해당되고 입실론 t가 이거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은 인장 지배 단면이구나.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0.5 입실론 y가 한 여기죠. 여기라고 그러면 이만큼 벌써 한참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강도 감속에서 파이는 0.8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구했죠. 그러면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은 파이 곱하기 mn이죠. 파이는 강도 감속계수, mn은 공칭 힘 모멘트 강도. 파이가 조금 전에 구했듯이 0.85가 됐고 거기에 앞에서 구했던 공칭 힘 모멘트 강도 472.9를 곱하면 401.9kN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포물선 직선 형상의 응력 블록을 적용해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같고요. 조건은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형률을 그려보면 선도를 그려보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되고 그때 입실론 CU는 0.0033이 되고요. 33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입실론 S까지 해당되는 T값 그 다음에 나중에 최외단의 순인장 변형률을 구하기 위해서 최외단 철근 입실론 T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를 해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미지수가 C값이죠. 그리고 응력 선도를 그려보면 여기서는 응력 선도가 이 중립축부터 시작하죠. 중립부터 시작해서 포물선 형상을 띄다가 위로 올라가서는 직선 형상을 띄고 그리고 맨 위의 값은 0.85 FCK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연단에서 압축력에까지의 거리가 베타-C가 됐죠. 여기가 베타-C가 된다고 했죠. 베타-C가 되고 그리고
이거의 평균 압축 응력 블록은 여기다가 0.8 Fck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 0.8 Fck를 곱하고 이 값은 알파가 0.8이라고 그랬죠. 0.8 곱하기 0.85 곱하기 콘크리트 강도 30MPa 하면 20.4 MPa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 C값은 앞에서 보는 20.4 여기 20.4 게다가 보폭 B를 곱하고 마찬가지로 보폭 B 그 다음에 이 C값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의 C값 미지수 C값을 곱해서 킬로뉴턴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8.16C 킬로뉴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철근이 견디는 힘 T 텐션은 마찬가지로 항복했다고 가정하고 FS FI가 되고 그래서 곱하면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2009 곱하기 50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3수로 나타내면 이게 1004.5kN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그려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이 C값이 됩니다. 이 C값만 또 구하면 결국 다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다시 정리하면 입실론 C는 0.0033이 되고 왜냐면 콘크리트 강도가 30MPa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는 0.8 베타는 0.4가 된 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항복 변형률은 법칙에 의해서 0.0025가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전 그 C값 미지수인 C값을 구하기 위해서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C와 T는 우력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인장 철근이 항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C와 T는 같다고 놓으면 여기서 C는 알파 0.85 FCK라는 응력에다 뭐를 곱해요? 면적을 곱해야 되죠. 면적은 여기서는 보폭 B에다가 또 하나는 깊이는 여기는 C가 되죠. 바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수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C값이 여기 0.85 FCK는 알파 곱하기 0.85 FCK는 알파가 0.8이니까 0.8 곱하기 0.85 곱하기 30 하면 20.4MPa이 되고 여기에다가 보폭 B에 해당되는 400과 그리고 C, 미지수인 C를 곱해서 이거를 킬로뉴턴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8.16C 킬로뉴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텐션, 인장력은 마찬가지로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철근의 항복 강도 500MPa를 곱하고 그거를 뉴턴이니까 거기다가 킬로뉴턴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면 이것도 1004.5kN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같다고 보면 좀 구해지는 거죠. 이 밑에서 수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C 값은 알파 0.85 FCK BC가 되고요. T는 ASFI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지수인 C를 남겨놓고 다 이쪽으로 넘기면 우측으로 넘기면 이런 수식이 되죠. 그래서 각자 넘기면 AS는 2009, FI는 500, 그리고 알파는 0.8, 0.85 FCK에서 30, 그리고 B는 보폭하면 123.1mm라는 미지수인 C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C값이 구해지게 되죠. 이 값은 앞에서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서 구했던 C값하고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 참고로 똑같은 값이 되죠. 그리고 나서 공칭 휨 모멘트 강도 마찬가지로 MN을 산정할 수 있죠. 다 구해졌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T값을 사용해서 구해보죠. 그래서 우력 관계에 있을 C와 T 중에서 이제 C에서 T 값에 대한 모멘트 값을 구해보면 T 곱하기 우력 모멘트의 팔거리 요 거리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D에서
베타 C를 뺀 값이 되는 거죠. 요거 베타 C를 뺀 값. 요거를 이제 곱하면 C 값은 ASFI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팔거리는 B 마이너스 베타 C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숫자를 넣어보면 결국 472.9 뉴턴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이 값이 결국 우력 모멘트가 되는 거고, 그게 이 단면이 갖고 있는 저항 능력, 내부 저항 능력이 되는 거죠. 이 값 또한 앞에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통해서 계산한 값과 동일한 값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도 감속에서 파이를 또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려면 최외단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입실론 t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수식은 똑같죠.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에서 계산했던 그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델타 t도 똑같고 C 값도 똑같고,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순인장 변형률까지의 거리도 입실론 t까지 거리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됩니다. 결국 이 입실론 t도 0.0112가 되고, 이거는 항복하는 가정도 만족하고 인장 철근의 최소 허용 변형률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인장 지배 단면 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 갬수는 결국 0.85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물선 직선 형상 응력 블록을 적용해도 설계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에는 앞에서 구한 값과 똑같이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을 통해서 구한 값과 똑같은 파이 m에는 401.9 kNm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각자 한번 좀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앞에서 계산해 본 것과 같은 직사각형 당근보 설계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n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단면을 400의 600 단면이었죠. 그리고 7개의 이 19mm 철근 SD500, 그렇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30MPa를 썼었죠. 이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예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 단면이고요. 여기에 똑같은 단면, 이게 보면 보폭 400에 흠이 600이죠. 그리고 19mm를 사용했고 SD500 단면을 사용했죠. 여기서 철근량을 한번 서서히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7대를 이번에는 계산해 본 거 봤었는데 8대를 넣어본 경우, 9대를 넣어본 경우, 10대를 넣어본 경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은 인장 철근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설계 휨 모멘트 강도 파이 mn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7대인 경우, 그 경우는 앞에 6대인 경우가 있다고 치면 6대인 경우에 대해서 증가분이, 설계 휨 모멘트 강도의 증가분이 플러스 52.3입니다. 52.3 kNm고요. 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다음 칸 8대인 경우는 7대인 경우에 비해서 또 늘어났겠죠. 근데 앞에 6대에서 7대 늘어난 경우보다는 좀 덜 늘어났죠. 50.6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9대인 경우는 또 증가됐겠죠. 증가됐는데 그 증가폭이 적습니다. 48.8. 그리고 10대인 경우에는 47.1. 이런 식으로 인장철근이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 휨 모멘트 강도가 여기 보면 증가되고는 있지만 증가폭이 그죠? 예, 줄어듭니다. 증가폭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이 단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정한 게 400에 600 단면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면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SD500도 많이 사용하니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철근의 개수를 산정한 거는 철근의 반수이음을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반수이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400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렬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직경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를 산정할 때 우리가 이음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단면에서 이음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더 많은 철근이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실무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는 보통 철근의 반수 이음을 기준으로 어떤 보폭에 들어갈 수 있는 철근의 개수를 산정합니다. 직경별로 산정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 400폭의 이 19mm는 일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5대까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대죠. 일렬로. 그리고 5대가 꽉 차지면 2단 배근이라고 해서 위쪽에 철근이 배근됩니다. 이거를 film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면을 한번 고찰해 봤고요. 그리고 다행히 19mm를 쓰다 보니까 철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또 반수임을 기준으로 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철근의 개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계산해 보면 다 녹색이라고 인장 지배 단면이 됩니다. 인장 지배 단면에 해당되는 입실론 T가 그러다 보니까 강도 감소 개수도 다 0.85가 됐어요. 이 경우에는 0.85가 돼서 그런데 증가폭은 철근이 많아짐에 따라 줄어들죠. 왜 줄어들까요? 여기 C값 때문입니다. C값이 철괴 힘 모멘트 강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이 C값이 뭐죠? 압축형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 이게 철근량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 C값이 더 커집니다. C값이 왜 커지죠? 철근량이 늘어남에 따라 어떤 중립축에 비해서 중립축이 어디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인장축으로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중립축이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중립축이 중립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중립축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 보면 중립축이 내려온다는 거는 중립축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C가 커진다는 거죠. C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A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A가 커지는 거고 A에 따라 그러면 이 C의 위치가 또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력 간의 거리, 우력 모멘트의 팔거리 D-2A 위에서는 그리고 밑에 포물선 직선 형상 영역 블록에서는 D-베타 C가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력 모멘트의 팔거리가 줄어드니까 여기 보면 공칭 힘 모멘트 강도가 여기 보면 이게 팔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그렇죠. 좀 증가분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증가분이 떨어지는, 약해지는. 그래서 보면 경향을 다시 살펴보면요. 뒤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면 철근량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증가는 되되 이게 증가분이 줄어든다. 증가분이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표현한 거는 다행히 이 19mm를 400, 900 단면에 반수이음 기준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거는 다 인장 지배 단면 변형 한계. 여기 보면 2.5 입실론 y의 2.5배잖아요. 여기가 0.00625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다 커져서 다행히 강도 감소 계수가 0.85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단면이 된 거죠. 효율적인 단면이 돼서 그래도 증가분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이렇게 확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번에는 철근을 좀 바꿔봤습니다. 400에 600 반면에 22mm를 써봤어요. 같은 조건에 앞에 같은 조건에 22mm를 써봤는데 22mm도 반수 이음 철근의 반수 이음을 기준으로 하면 한 열에 5대까지 들어갑니다. 5대까지 들어가요. 5대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는 6대라고 해서 밑에 4대 위에 2대를 넣네요. 그렇죠? 이렇게 짝수를 이렇게 맞춰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 철근은 순간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의 순간격 있죠? 순간격에 대한 여기 평행한 밑에는요. 일렬에 있는 평행한 철근과의 순간격은 기준에 의하면 25mm 이상, 그리고 D 철근의 직경 이상, 그 다음에 뭐 굵은 골재의 최대 공칭 지름을 기준으로 또 뭐 3분의 4 이상인가요?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그런 거에 맞춰서 반수 이음을 할 때 한열에 들어갈 수 있는 폭에 대해서 이걸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2단 배근이죠. 이거 위아래는 요 간격, 또 순간격 제한이 있죠. 요거는 25mm, 그쵸?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근이 22mm, 그 다음에 저 2단 배근 일단 또 같은 열에, 수직적으로 같은 열에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같은 열에,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2단 배근 같은 그래서 요런 데 사이에 이렇게 애매한 곳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요런데 요거 밑에 1열에 그 사이에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22mm를 대상으로 봤더니 요번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철근량이 아까 19mm에 비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 6대와 7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인 경우에는 순인장 최외단의 순인장 변형률이 입실론 t가 일단은 인장 지배 단면이 됩니다. 인장 지배에서 강도 감소 계수도 0.85가 돼요. 효율적인 단면이 되는데 8대부터는 이게 이제 변화 구간 단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파이가 좀 줄어요. 0.85 이하. 그래서 8대 같은 경우는 0.85가 되고 9대 같은 경우는 0.78이 됩니다. 그리고 10대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기되죠. 최소 허용 변형률 한계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허용 변형률의 한계는 아시겠지만 SD 500을 썼기 때문에 입실론 Y의 2배죠. 그러니까 0.005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 이하로 변형률이 생기면서 이거는 그 10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보설계를 하면 안 되죠. 이걸로는. 그렇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보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연성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여기 보면 설계 힘 모멘트 강도의 변화를 보면 녹색 인장 지배 단면인 경우에는 크죠. 68.4, 65.2. 위에보다는 아래가 물론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변화 구간 단면이 되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증가분이 줄었어요. 48.2로 줄었고 더더욱 9대인 경우에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8.1. 그러니까 이 파이가 0.85가 되지 않고 줄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상실한 거죠. 효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상실한 게 아니라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설계, 연성 설계가 되지 않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더더욱 증가분이 줄었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장 지배 단면을 쓰면 효율이 그래도 좋은데 변화 구간 단면이 되면 효율이 그렇죠? 점점 팍팍 떨어진다. 맞춰진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이상의 철근량이 되면 이거는 보로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렇죠? 연성 설계가 안 되니까. 이번엔 더더욱 좀 철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5mm 같은 조건에 25mm 철근을 써봤습니다. D25mm 이걸 써봤더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근 반수임을 기준으로 보면 4단 4개 한 열에 4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개, 5대, 6대, 7대, 8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도 4대나 5대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t가 그렇죠? 충분히 2.5 입실론 y보다 커서 인장 지배 단면이 됐습니다. 여기 두 개는 녹색. 그래서 강도 감소가 계수가 0.85가 돼서 그 증가분이 모멘트의 증가분이 아무래도 앞에보다 철근량이 크니까 철근의 직경이 크고 철근량이 크니까 뛰는 값들도 커지죠. 그렇죠? 80.0, 87.5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화 구간 단면이 되는 순간에 몇 대? 6대, 7대인 경우는 변화 구간이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좀 많이 줄고 근데 두 번째는 더 많이 줄었죠. 증가분이. 많이 줄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8대인 경우 마지막 8대인 경우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인 최소 허용 변형률 한계 이하이기 때문에 보설계로서 이런 배근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뛰는 폭도 인장 지배 단면인 경우에 철근이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설계 힘 모멘트 강도의 증가분이 19mm보다는 22mm가 더 크고 22mm에 비해서는 25mm 철근이 더 큰 폭으로 하나 철근 더 넣음에 따라서 강도가 커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경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0에 700 단면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단면이기 때문에 구조 설계자들도 요 뛰는 폭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설계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철근 한 개를 더 넣어줬을 때 뛰는 증가되는 설계 힘 모멘트 강도를 감각적으로 익혀두시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복근보를 공부할 겁니다. 복근보를 또 공부할 텐데 사실 이런 최소 허용 변형률 이하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복근보라고 해서 압축 철근 쪽에 철근을 그렇죠? 넣어줍니다. 넣어줘요. 왜냐하면 스트럽을 감기 위해서 스트럽을 거치시키기 위한 약간 스트럽을 옷걸이라고 하면 옷걸이를 거치시키기 위한 고정용으로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폭 400 정도면 보통 한 3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보면 인장 철근량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는 넣어줍니다. 3분의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근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압축 철근량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최소 허용 변형률 한계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고찰한 것 뿐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번에는 당근보의 보춤 또는 보폭을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그리고 인장 철근량에 따른 설계 힘 모멘트 강도 파이 mn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400이 600 단면에서 7대, 8대, 9대, 10대, 19mm 철근을 넣었을 때 증가분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 보여준 거. 두 번째 밑에 이번에는 철근 직경만 바꿔왔습니다. 이것도 7대인데 22mm, 8대인데 22mm, 위에 비해서 9대 22mm, 10대 22mm를 넣어봤는데 녹색은 인장 지배 단면이 되는데 아래 22mm를 키우니까 8대, 9대가 무슨 단면이 돼요? 변화 구간 단면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 X가 가로축이 설계 힘 모멘트 강도의 증가분입니다. 이 증가분이 그렇죠? 값이 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가 있고 이 단면에서 요 두 번째 요열에서 요번에는
보충을 600에서 700으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을 100mm를 증가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같은 철근량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단면이 인장 지배 단면으로 변했죠. 그렇죠? 보충이 커지면 D가 커지죠. D가 뭐죠? 유효 깊이, 압축된다는 유효 깊이가 커지기 때문에 고의 효율이 힘모멘트 강도가 증가된 뿐더러, 그렇죠? 뿐더러 인장 지배 단면으로서 변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충을 키우는 게 고의 설계 힘모멘트 강도 면에서 보면 효율이, 그렇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도 변화 단면으로도 좋아졌죠. 변화 단면으로 좋아진 걸 알 수 있고, 요 세 번째 열에서 요번에는 철근의 직경을 25mm를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400, 700 섹션에서 그랬더니 이제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면이 변화 단면으로, 그렇죠? 변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단면이 이거는, 그렇죠? 반수 이음 백음 불가 단면이 된 거죠. 이거는 제가 반수 이음을 할 수 없는 단면이, 반수 이음을 기준으로 9대 10대를 배관할 수 없는 단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폭을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줄에서 보폭을 400, 600 단면에서 보폭을 100mm 키워서 500에 600 단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철근량은 그대로 놓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보폭을 키웠더니 인장 지배 단면은 여전히 마찬가지고 대신 뛰는 폭이 하나 철근을 더 넣음으로 인해서 설계 모멘트 강도의 증가분이 어떻게 해요? 더 좋아졌죠. 좋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랬죠? 철근이 받는 텐션 포스 T라는 값은 고정이겠죠? 고정인데 위에 콘크리트가 늘어나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블록의 크기가 커지니까 중립축이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위로 올라갑니다. 중립축이 왼쪽에 비해서 폭을 증가시키면 중립축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효율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립축이 위로 올라가면 팔거리도, 그렇죠? 팔거리도 또 그 우령 모멘트의 팔거리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0이 600 단면에서 D19 대신에 22mm를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철근량이 늘어난 거죠. 위에 보여서 철근량이 늘어나니까 맨 끝에 네 번째 단면에서 인장 지배 단면이 변화 구간 단면으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한 칸 뛰는 설계 힘모멘트 강도의 증가분, 가로축 증가분은 더 증가됨을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이번에는 보충을 6칸에서 보충을 키웠어요. 100mm. 그래서 700 단면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 철근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되는 모멘트량도 커짐을 알 수 있고요. 위에 비해서 커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효율도 뛰어나겠죠. 그래서 고의 유효 깊이, 춤이 크면 클수록 고의 효율성은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500에 700 단면에서 25mm를 넣으면, 이건 못하네요. 25mm 철근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가분이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척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되는 설계 힘모멘트 강도의 증가분이 또 커짐을 알 수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9대 10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왜냐? 변화 구간에 사이 강도 감소 계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좀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사각형 다운근복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계를
설계 신모멘트 강도를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개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게 이력이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당근보 풀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직사각형 볶음보의 예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